이게 니년이 8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몸 대준 값이야. 이 천박한 거지년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손톱이 제 뺨을 핥히고 지나갔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장관 자리에 오르자마자 시댁은 8년간 개돼지처럼 부려먹던 저를 현관 밖으로 무참히 내쫓았습니다. 무식한 촌년이라며 병든 제 친정어미까지 모욕하던 그들은 끝내 제 유일한 친정엄마의 유품인 가락지마저 빼앗으며 낄낄댔습니다. 남편놈 역시 그 꼴을 보며 저를 비웃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 내쫓긴 순간 저는 찢어진 입술을 닦아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편의 밥줄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국회의원님, 남편놈 장관에서 자르세요. 아니,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으세요. 그 전화 한 통에 기고만장하던 남편의 인생은 며칠 만에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십억 빚더미에 앉아 수갑을 찬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도대체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국회의원은 왜 저같이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숨이 넘어가듯 엎드렸을까요? 저를 짐승 취급하던 그 시댁 사람들은 제 뒤에 감춰져 있던 진짜 정체를 알고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디에 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올해 38, 제 이름은 김서희입니다. 미륵산 아래 바다가 손바닥처럼 훤히 내려다 보이는 통영 언덕배기에서 간판도 없이 그저 할매국밥이라 불리던 낡은 집을 지키고 살아요. 그곳에는 국밥집 주인 조막내 할매와 제 친정엄마 유복순,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통영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겪었어요. 며칠 만에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 영영 7살 아이의 지능에 머물게 되셨죠. 그렇게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된 친정엄마와 저를 돌봐주신 분이 국밥집 주인 조막내 할매예요. 참으로 저와 친정엄마에게 있어서 은인 같은 분이시죠. 할매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폈어요.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냄새가 부엌 창을 뿌옇게 흐리던 그 냄새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떴어요. 그 이른 시간이면 친정엄마는 벌써 찬바람이 부는 마당에 나가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바다 위로 반짝이는 아침 물비늘을 굽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해맑게 웃으셨죠. 예뻐. 서희야, 저기 봐. 반짝반짝 예뻐. 저는 친정엄마의 거칠고 마디진 손을 꼭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아침 바닷바람 차가워. 감기 걸려.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제 조그만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친정엄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그 반짝이는 바다를 눈에 담으셨어요. 티 없이 맑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세상이 친정엄마의 시계를 멈춰버렸어도 제 눈에는 그저 지켜주고 싶은 여리고 고운 사람이었어요. 장날이 되면 할매는 꼭 저를 통영 읍내 시장에 데려가셨어요. 펄떡이는 생선 비린내를 지나 문방구 앞에 서면 할매는 앞치마 깊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뭉쳐진 지폐를 꺼내 공책과 연필을 쥐어주셨습니다. 서희야, 니는 무조건 배워야 한대이. 니 애미 목까지 똑똑하게 배워야 세상 천지 어디 가서도 무시 안 당하고 사는 기라. 알겠지? 그렇게 당부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는 할매의 눈시울이 늘 붉게 물들어 있던 걸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샘이 어두운 할매와 숫자를 아예 읽지 못하는 친정엄마를 대신해 저는 10살 무렵부터 형광등 불빛 아래 엎드려 밤마다 그 공책을 펼쳤어요. 하루 매상과 사골값, 다녀간 손님 수를 몽당 연필로 또박또박 장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숫자는 한 번 보면 제 머릿속에 사진을 찍은 것처럼 지워지지 않고 남았어요. 한 달치 매상 흐름이 머릿속에 훤히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이 작고 낡은 국밥집 장부 관리가 훗날 제 숨통을 틔워주고 저들을 올가맬 유일한 무기가 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할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는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셈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국밥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29이 되던 해 통영 앞바다에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선거 유세를 돕는다며 낯선 정장 차림으로 내려온 문승기라는 남자가 길을 잃고 저희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남편은 국밥 한 그릇을 땀 흘려 싹 다 비우고는 마당에 앉아 바다를 보며 예뻐하고 중얼거리는 친정엄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의 외지인들처럼 동정하거나 피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다가가더니 친정엄마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미소가 참 맑고 고우시네요. 가식을 모르는 듯한 그 다정한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통영에 머무는 2달 동안 매일같이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친정엄마의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며 장단을 맞춰주던 그 저녁 무렵의 시간들이 제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제 아픈 친정엄마와 늙은 할매까지 품이 넓게 끌어안아 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부엌 창너머로 오래도록 지켜보던 할매는 굽은 허리를 펴며 제게 서늘한 충고를 남기셨습니다. 서희야, 저 사람 눈이 웃을 때랑 안 웃을 때가 묘하게 다르대이. 속내를 알 수 없는 얼굴이라 내사 마음에 안 든다. 저는 그 쉰 목소리를 노인의 괜한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하고 가볍게 흘려들었어요. 그 방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넣을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정함으로 철저하게 포장된 남편의 미소가 사실은 저를 가장 잔인하게 장기말처럼 이용하기 위해 파놓은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듬해 봄 저희는 통영에서 소박하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비벼온 짠내 나는 바다와 친정엄마 그리고 할매를 남겨둔 채 서울이라는 낯설고 화려한 물에 처음으로 발을 담갔어요. 결혼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한정식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병풍이 처진 넓은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황말려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런데 다정하게 맞잡은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가락에 끼워진 가느다란 금가락지에 유난히 오래 그리고 집요하게 머물렀습니다. 그 금가락지는 친정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셨던 아주 먼 옛날 제 손에 끼워주신 단 하나의 유품 같은 물건이었어요. 저는 팍팍한 삶에 지칠 때마다 그 낡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햇살 부서지는 통영 앞바다를 가리키던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곤 했죠.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뚫어지게 보더니 붉게 칠한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총구석 국밥집에도 이런 금붙이 물건이 다 있었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 같자 시어머니는 상체를 쓱 기울여 제 귀에만 간신히 들릴 만큼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런 귀한 건 낄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인데 말이야.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서늘한 말을 어른들 특유의 가벼운 농담이려니 애써 덮으며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낡은 금가락지를 벗겨낼 듯 훑어내리던 시어머니의 그 뱀 같은 눈빛이 제 피부에 얼마나 불쾌하고 집요하게 달라붙었는지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향긋한 고급 잎차가 담긴 다과상 위로 번지르르한 웃음소리가 오가던 그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저는 유독 시어머니의 그 눈빛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영 바다가 애지중지 키워낸 딸이 서울시댁 문턱을 처음 넘던 그날, 저는 그 차갑고 끈적한 눈빛이 대체 어떤 지옥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바보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낯선 집에 짐을 푼 지 한 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혼인을 하고 시댁에 들어간 첫 달은 그런대로 숨을 쉬고 견딜 만한 얄팍한 평화가 유지되던 나날이었어요. 낮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우리 차만 새아기라고 부르며 웃었고, 밤이면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낯선 서울 생활을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그 유리창처럼 얇은 평화가 산산조각이 난 건 시아버지의 첫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 목록과 상차림을 여쭈어 보기 위해 안방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두꺼운 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좁은 틈새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낮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승기야, 이번 네 선거 자금 융통하는 거 어미가 강남 사모들 모아다가 다달이 돌리는 개에서 싹 다 빼서 대준 거다. 알지? 근데 저 통영에서 온 며느리라는 애 총거치고 눈치가 너무 빤해서 영 거슬려. 네가 꽉 잡고 입단속 잘 시켜야 한다. 밖으로 허튼 소리 안 새어나가게 조심해. 그 서늘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놀란 마음에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룻바닥을 밟으며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턱에 선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며느리를 향해 자애롭게 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며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제가 문 밖에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엿들었는지 그 짧은 찰나에 제 표정을 샅샅이 가늠하고 뜯어보는 그 뱀 같은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으리으리한 집구석에서 저라는 사람의 처지가 방금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서늘한 눈빛 교환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의 탈을 쓴 것처럼 돌변했습니다. 제사를 이틀 앞둔 늦은 오후, 저는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보조부엌에 갇혀 40명분의 전을 혼자서 부치고 있었어요.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서 있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렀습니다. 그때 등 뒤로 시어머니가 차가운 발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옆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제가 정성껏 붙여놓은 전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고도 없이 손등으로 그 커다란 접시를 획 쓸어버렸어요. 쨍그랑 무거운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기름을 머금은 노란 전들이 차가운 타일 위로 처참하게 흩어지는 소리가 좁은 부엌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제사상에 올릴 전이냐, 바닥 닦는 걸레냐. 통영 개것들은 집구석에서 이런 기본도 하나 못 배우고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시집을 와. 무식한 티를 내도 유분수지.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푹푹 쑤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굽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아직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바닥의 전들을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비참한 뒤통수에 대고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끔찍한 한마디를 내리꽂았어요. 너같이 근본 없는 걸 우리 승기 짝으로 데려온 게 내 평생 가장 큰 망신이다. 똑똑히 들어. 앞으로 넌 이 집구석 종년이야. 알아들어? 말대꾸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살아. 넌 그저 우리 집 종년이니까. 그 종년이라는 두 글자가 귓가에 어찌나 크고 또렷하게 울리던지요. 사람의 인격을 발밑에 먼지보다 못하게 짓밟아버리는 그 선명한 발음은 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재생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모욕적인 고함이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부엌 밖 거실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텔레비전 볼륨을 낮춰두고 이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을 텐데 밖에서는 그저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 소리만 딸깍 딸깍하고 무심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제게 세상 가장 다정했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침묵으로 방관했어요. 저는 기름 묻은 전 조각과 깨진 사기 그릇 파편을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으며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저를 셈도 할 줄 모르는 무식한 통영. 개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안방 문 앞에서 들은 그 비밀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제 입을 틀어막고 길을 꺾어버렸다는 걸 곱씹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쓰레기 더미 앞에서 이상하게도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는 그 기분을 혹시 아시나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더러운 돈의 비밀을 제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버티게 하는 아주 작은 끈광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무식한 종년이라 짓밟지만 정작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이 바닥에 엎드린 종년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차가운 안방 이불 속에서 저는 남편의 등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더러 종년이래요. 내가 통영 개것이라서 집안 망신이라고. 떨리는 제 목소리에도 남편은 돌아눕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어깨 위로 푹 뒤집었으며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가 원래 다혈질이시라 말씀이 좀 거칠게 나오셔. 네가 며느리니까 그냥 네가 참아. 피곤하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좀 이해해라. 그 무미건조한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제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어둠이 내린 천장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이 넓고 화려한 집구석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그 캄캄한 밤에 온몸으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짜내는 대신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 불법적인 선거 자금과 개 이야기, 시어머니가 의조렸던 그 비밀스러운 숫자의 흐름을 조용히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빳빳하게 접어두었죠. 종년이라는 끔찍한 이름표를 강제로 이마에 붙이게 된 그날, 저는 이 집구석 사람들이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미물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지갑이나 더러운 비밀을 조심해서 숨기지 않는다는 그 완벽한 허점도 함께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종년이라는 지독한 낙인이 제 이마에 붙고 계절이 한 번 더 바뀐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며느리는커녕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나 집안에 굴러다니는 빗자루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철저히 짐승이나 물건 취급하는 그 지독한 오만함이 오히려 제게 뜻밖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매달 15세마다 강남의 돈 많은 사모님들을 집으로 우르르 불러 모으는 반직의 모임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보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친목 모임 같았지만 실상은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달이 엄청난 목돈을 쏟아붓고 순번대로 거액을 타가는 거대한 돈놀이 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판을 쥐락펴락하는 계주였어요. 그리고 늘 시어머니 옆에는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사모님들에게 언니, 우리 언니 하며 콧소리로 상냥하게 알랑거리던 반직의 총무 차정숙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무는 두꺼운 장부를 옆에 끼고 다니며 모임의 굳은 실무와 돈 계산을 도맡아 하는 시어머니의 충실한 수족이었어요. 개모임이 열리는 날이면 저는 안방에 갇혀 그 콧대 높은 사모님들에게 쉴 새 없이 고급 차와 제철 과일을 깎아 나르는 하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방 안은 진동하는 비싼 향수 냄새와 돈 이야기로 늘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찻쟁반을 들고 방 한가운데로 다가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바로 코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도 보던 장부를 덮기는커녕 오히려 활짝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큰 소리로 숫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김사모가 5천 넣었고 박사모가 3천, 그리고 우리 승기 정치 후원의 계좌로 몰래 넘긴 게.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들의 후원의 자금 이야기가 나오자 옆에 앉아있던 총무가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푹 찔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듣고 있으니 입조심을 하라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벌레 보듯 힐끗 흘겨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놀라지 마. 괜찮아. 저건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촌구석 종년이야. 숫자? 지 이름 석자나 안 틀리고 쓸 줄 알면 다행인 물건인데 뭘 가려. 그냥 둬. 저를 완벽한 바보로 깎아내린 시어머니는 총무를 안심시키며 태연하게 끔찍한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후원회로 이번에 뺀 게 8천이야. 원금에서 이만큼 슬쩍 빼서 승기 선거 캠프로 돌려도 저 멍청한 여편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다음 순번 돌아오면 새로 들어온 호구개원들 돈으로 대충 돌려막기해서 메꾸면 그만이니까. 장부 숫자만 안 틀리게 잘 굴려. 쟁반을 내려놓던 제 손끝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굽힌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상위에 펼쳐진 장부의 숫자들을 제 눈동자에 도장 찍듯 깊이 새겨 넣었어요. 김사모 5천, 박사모 3천, 그리고 후원회로 빼돌린 8천. 앞사람의 돈을 빼돌려 아들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세탁하고 그 구멍난 돈을 뒷사람의 돈으로 메꾼다는 저 소름 끼치는 구조를 말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개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악질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10살 꼬마 때부터 할매 국밥의 하루 매상과 식자재 단가를 이런 단위까지 쥐고 셈을 맞추며 살아온 제게 그 정도 얄팍한 사기 장부의 흐름은 머릿속에 투명한 유리알처럼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 방 안에서 숫자의 진짜 무서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빈 찻잔만 챙겨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모임 날이 돌아오면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 순종적인 종년 행세를 하며 그 방을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차가 식기 전에 뜨거운 물을 채우는 척, 빈 과일 접시를 치우는 척하며 시어머니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장부에 적히는 금액과 새롭게 빼돌려지는 숫자의 흐름을 제 머릿속 깊은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어떤 날은 총무가 파란색 펜으로 어떤 필체를 써서 숫자를 기입하는지, 장부의 어느 칸에 시어머니의 붉은 도장이 찍히는지까지 놓치지 않고 제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한 번은 쟁반을 닦고 있는 저를 보며 총무가 부채로 입을 반쯤 가린 채 눈웃음을 치며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우리 세댁은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집안 빵빵하고 돈 많은 좋은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와서 곁에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아? 그치? 부드러운 칭찬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총구석 출신 주제에 감지덕지하며 바닥이나 닦으라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쟁반을 가슴에 품고 꾸벅 고개를 숙이며 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한 실크 스카프 밑에 다리를 틀고 있는 추악한 도둑질이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서 하마터면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배울 게 많다는 총무의 그 말은 아주 정확한 참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방에서 이 잘난 집구석이 세상에 결코 들켜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범죄를 매달 아주 훌륭하게 과외받고 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난 늦은 오후 사모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안방을 비웠습니다. 방바닥에는 시어머니가 종려는 어차피 못 읽으니 상관없다는 듯 아무렇게나 던져둔 통장 사본과 계장부 낱장 몇 장이 뒹굴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기를 밀며 방에 들어갔다가 흩어진 종이장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재빨리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차명 계좌번호와 찍혀있는 액수가 조금 전 시어머니가 떠벌리며 읊었던 불법 자금의 숫자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남편의 목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마치 휴지 조각을 정리하듯 그 서류들을 원래 있던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좁은 보조 부엌에 홀로 쪼그려 앉은 저는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새겨진 이 무서운 숫자들이 언젠가 벼랑 끝에 몰린 저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며느리라 글자도 못 읽을 거라는 그들의 맹신. 오만함이 만들어낸 그 단 하나의 거대한 방심이 결국 저들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끌어내릴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집에서 매달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모임 방에서 사기장부의 숫자를 몰래 눈에 담던 그 무렵부터 저는 남몰래 한 가지 일을 더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막눈 종려는 어차피 글자를 모른다며 중요한 통장 사본이나 장부 낱장을 방바닥이나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하셨죠. 저는 빗자루질을 하는 척 방에 들어가 흩어진 서류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장부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을 한두 장씩 품속에 몰래 구겨 넣었습니다. 들킬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앞치마 깊숙이 숨겼다가 밤이 되면
제 낡은 여행 가방 밑바닥에 겹겹이 꿰매 넣었어요. 그렇게 피 말리며 모은 서류들은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끝나고 통영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통영 할매국밥 부엌 뒤편에는 할매가 김장독 대신 쓰다 고장이나 아예 열어보지 않는 낡고 커다란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냉장고 맨 밑 서랍을 열고 비닐로 꽁꽁 싼 서류 뭉치를 켜켜이 쌓았습니다. 가마솥을 젓던 할매는 제가 구석에서 수상한 짓을 하는 걸 빤히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다가와 그래, 서희야. 아무도 모르게 잘 넣어라. 아주 깊이 숨겨놔라 하고 제 굽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종이장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쓰일지 계산조차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퀴퀴하고 차가운 서랍 속에 쌓여가는 서류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 벼랑 끝 같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밀이 든 서랍이 묵직해지는 동안 바깥 세상의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보란듯이 재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의 핵심 요직을 꿰찼고 마침내 언론에서 유력한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에 축하난이 쌓이고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필 그 들뜨고 오만한 시기에 시아버지의 제사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값비싼 재물이 가득 차려졌고 매운 향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첫 절을 올리려던 찰나였어요.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다가와 제 손목을 매섭게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손을 비틀어 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은 제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금가락지에 못 박히듯 꽂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단 하나의 소중한 유품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제 친정엄마가. 제가 다급하게 손을 움츠렸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더욱 강하게 옥죄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우리 승기가 이제 곧 장관이 되는 집안이야. 어디 근본도 없는 종년 손가락에 이런 누런 금부치가 웬 말이냐. 이건 우리 집안 여자나 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지. 니깎게 감히 낄 게 아니야. 말을 말릴 틈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친 손톱으로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억세게 잡아 뜯었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무자비하게 비틀어 뺐는지 마른 손가락 살같이 벌겋게 쓸리며 벗겨질 정도였어요. 반지가 쑥 빠져나가는 순간 손가락보다 제 가슴이 먼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반지를 강탈한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그 손을 높이 들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향내 자욱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배어나왔어요. 이게 2년 8년 동안 우리 집구석에서 밥 얻어먹은 값이다. 알아들어? 그 모욕적인 폭언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상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무심히 소주잔만 비울 뿐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 엉거주춤 서 있던 시누이는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대며 저를 비웃고 있었고요.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쥔 채 시어머니의 꽉 쥔 주먹 안에서 번뜩이는 제 친정엄마의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반짝이는 바다를 가리키며 해맑게 예뻐하시던 친정엄마의 고운 얼굴이 허공에 겹쳐졌어요. 목구멍 끝까지 뜨거운 핏덩이 같은 울음이 차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그 지옥 같은 모욕 속에서 눈물을 쏟는 대신 바닥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웃어버렸습니다. 인연이 뺨을 쳐맞더니 미쳤나? 기분 나쁘게 왜 웃어? 시어머니가 소름 끼친다는 듯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 뿐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오늘 내 친정엄마의 유품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은 이 반지값을 조만간 당신은 감히 상상도 못할 끔찍한 피눈물로 치르게 될 거라는 그 말을 오늘의 자리에서는 혀를 깨물고 삼켜야만 했습니다. 통영 낡은 김치 냉장고 맨 밑바닥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서늘한 서류 뭉치들을 속으로 떠올리면서요. 친정엄마의 반지가 시어머니의 화려한 화장대 서랍 속 전리품으로 들어가던 그 밤, 저는 이 미쳐버린 집구석에 남아있던 제 마지막 연민한 조각까지 조용히 접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무참히 빼앗기고 계절이 두어 번 더 바뀐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들뜬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더니 마침내 텔레비전 뉴스에서 남편의 장관 임명 발표가 속보로 흘러나왔어요. 온 집안은 아침부터 쏟아지는 각계각층의 축하 전화와 꽃바구니로 정신없이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란스럽고 화려한 풍경 속에서 부엌 구석에 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고 날카로운 발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불쑥 들어오더니 제 발밑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쿵 하고 던졌습니다. 지퍼 밖으로 제가 입던 허름한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삐져나온 짐가방이었죠. 지금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간단하고 서늘했습니다. 제가 손에 국자를 든 채 굳어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도끼 품은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우리 승기가 드디어 장관이 됐다. 이제 청문회다 뭐다 언론이고 야당이고 사방에서 우리 집안 뒷조사를 이잡듯 파헤칠 텐데 너같이 무식한 통영 개것에 정신 나간 친정어미까지 줄줄이 딸려있는 게 며느리라고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승기 앞길에 얼마나 똥물이 튀겠냐? 8년 동안 종년으로 쓸 만큼 부려먹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집구석에서 나가. 어머님, 그래도 남편과 상의는. 제가 당황하며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현관 쪽을 턱짓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비싼 실크 넥타이를 메고 있던 남편이 저를 힐끗 돌아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 차가운 뒷모습이 8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거칠게 떠밀어 현관 밖으로 쫓아내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끔찍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때 빼앗은 금가락지, 그게 니년 8년 동안 몸 대준값이라 쳐. 더러운 돈 더 줄 생각 없으니까 다신 우리 집 근처에 얼쩡거리지도 마.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저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낯선 복도에 낡은 가방 하나를 쥔 채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8년 동안 제 목을 옥죄고 있던 더럽고 무거운 사슬이 툭 끊어져 나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에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 길로 당장 통영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통영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자 매캐한 장작 연기 사이로 가마솥 앞에 쪼그려 앉아있던 할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췌한 제 몰골과 손에 들린 가방을 본 할매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일어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사골 국밥 한 그릇을 말아 제 앞에 밀어 놓아 주셨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서울에서 그토록 악착같이 참았던 뜨거운 서러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고 할매는 투박한 손으로 제 굽은 등을 아주 오래도록 쓸어내려 주셨어요. 제가 울음을 그치고 국밥을 다 비워갈 즈음 할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손때가 새카맣게 묻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그것을 제 앞에 내려놓는 할매의 굵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거 인자는 네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꺼냈다. 갈라지고 떨리는 할매의 목소리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네 친정어미가 30년 전에 통영 절벽에서 떨어져서 절이 된 거 니도 알제? 근데 서희야, 그날 밤 그 일은 그냥 발을 헛디딘 사고가 아니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멎었습니다. 저는 할매가 바다에 물질을 나갔다가 절벽 아래 쓰러져 있던 친정엄마를 발견해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 알았지. 그날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할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30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새벽 깎아지른 절벽 위에는 등대지기 강씨 할배가 낚시를 하러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강씨 할배는 절벽 아래로 친정엄마가 혼자 미끄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제로 떼밀려 바다로 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강씨 할배가 재작년에 몹쓸병에 걸려 죽기 전날 밤에 평생 겁이 나서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게 천추의 한이라면서 내 손에 이 편지를 쥐어주고 숨을 거뒀다.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위의 편지 봉투를 매만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그것도 뱃속에 저를 임신한 만삭의 친정엄마를 바다로 밀어주기려 했다니요. 할매는 봉투를 쥔 제 손등을 꾹 누르며 낮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그날 네 어미를 절벽으로 냅다 민 짐승 같은 인간들 이름이 적혀 있다. 열어봐라. 봉투의 입구를 뜯어내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영 뒷방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차곡차곡 숨겨둔 시댁의 사기장부 서류들과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핏빛 편지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하고 끔찍한 뿌리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그 저녁 제 가슴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식은 국밥 그릇을 밀어낸 뒤에도 저는 차마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부엌의 하얀 수증기가 할매와 저 사이를 유령처럼 맴도는 것을 한참 동안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이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등대지기 강씨 할배의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가 빼곡하게 눌러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강씨 할배는 30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새벽 통영 절벽 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미수의 현장을 아주 묘사하듯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젊고 날카롭게 생긴 한 여자가 뱃속에 저를 품고 있던 만삭의 친정엄마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밀어붙였고 끝내 비명을 지르는 친정엄마를 바다 아래로 매정하게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은 다음 줄에 있었어요. 친정엄마를 밀친 그 여자 옆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 끔찍한 짓을
부추기고 방관하던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누군가 제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아 헛숨을 들이켰어요.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강씨 할배가 훗날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소문 끝에 알아냈다는 그 젊은 여자의 이름석 자가 붉은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란.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에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멍해 있던 찰나 그 이름 아래 덧붙여진 한 줄의 문장이 제 혈관 속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악독한 여자가 훗날 국회의원 하정목의 처가 되어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더라. 순간 낡은 편지를 쥔 두 손에서 맥없이 힘이 툭 풀려버렸습니다. 하정목. 그 이름은 제 전 남편이 정치판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8년 내내 가장 든든한 뒷배로 떠받들며 입에 달고 살았던 그 거물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30년 전 통영 앞바다에서 만삭의 제 친정엄마를 죽이려 했던 살인마 여자가 저를 개처럼 쫓아낸 남편을 장관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정치판의 안주인이라니요. 세상이 아무리 좁다 한들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기괴하게 얽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편지 맨 밑바닥에는 그 젊은 여자가 대체 왜 가난하고 순박한 제 친정엄마를 죽이려 했는지 그 추악한 이유가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어내린 저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너무 거대하고 무거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슬픔인지 분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제 안색을 살피던 할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서희야와 그라노. 그 안에 뭐라 적혀 있길래 얼굴이 이리 허옇게 질렸노? 우잘랐고 이라노.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편지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댁의 화려한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반직의 사모들의 돈을 빼돌리며 남편의 후원의 계좌로 이체하던 그 더러운 숫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어요. 그리고 안방 문 밖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기로 만들어진 그 수십억 대의 불법 정치 자금이 무사히 세탁될 수 있도록 뒤에서 눈 감아주고 감사를 막아준 힘 있는 자리. 그 정점에 바로 하정목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30년 전 피 묻은 절벽의 진실과 할매 국밥 냉동고 밑바닥에 숨겨둔 사기 장부 사본. 이 이질적인 두 개의 증거가 결국 하정목이라는 거대한 한 인간의 이름 앞에서 소름 끼치게 하나로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자 저는 제 가슴을 스쳤던 그 서늘한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 뒤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는 낡은 김치 냉장고 맨 밑 서랍을 힘주어 열고 겹겹이 쌓인 비닐을 벗겨내어 지난 8년간 제 피를 말리며 모아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부엌상 위에 강씨 할배의 편지와 냉동고의 서류 사본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에는 30년 전 제 친정엄마를 절벽으로 때밀어 아이 지능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의 이름이, 다른 한쪽에는 그 살인마의 남편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대한 금융사기의 증거가 놓여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쥐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진실들을 들고 직접 하정목을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를 짐승 취급하며 짓밟은 자들에게 천박한 복수를 구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30년 동안 땅속에 파묻어버린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그들의 안락한 발밑에 폭탄처럼 내려놓기 위해서였죠. 서희야. 할매가 제 굳은 표정을 읽고 거친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저 무서운 놈들 상대로 네 혼자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 삼아 너무 겁이 난다. 저는 할매의 따뜻한 손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할매. 할매가 30년 동안 들키지 않고 지켜준 이 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옥에서 눈에 새겨온 이 숫자들도 있고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싸늘한 서류 뭉치와 낡은 편지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제 옆자리에 누워 새근새근 아기처럼 잠든 친정엄마의 숨소리를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고르게 오르내리는 그 얇은 어깨를 보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끝내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복수의 불씨를 품고 하정목 의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밤낮으로 궁리하며 통영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낮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제 낡은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제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뜻밖에도 저를 먼저 찾은 건 저를 개처럼 내쫓았던 시어머니 쪽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나갈 때 혹시 방구석에서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훔쳐나간 거 없냐? 통장 사본이나 서류 같은 거 말이야. 저는 부엌벽에 기대서서 아주 여유롭게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어머님도 참 제가 무슨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요. 짐 쌀 시간도 없이 쫓겨났는데 서류는 무슨 서류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걸 확신한 듯 시어머니 특유의 오만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긴 니깎게 그런 걸 알아볼 리가 없지. 아무튼 이번 주 주말에 강남에서 개모임 있으니까 네 얼굴 한번 비춰라. 갑자기 며느리 안 보인다고 이혼했네 어쩌네 소문나면 우리 승기 장관 청문회 앞두고 골치 아파지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잠깐 와서 차나 나르고 조용히 얼굴만 비치고 가. 도둑질한 서류의 행방을 떠보려는 뻔한 속셈이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임에 앉아있는 37명의 우아한 사모님들, 남편의 불법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제 두 눈에 똑똑히 박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알겠다고 고분고분 대답하고는 서류를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주말 오후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의 가장 넓은 특실이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30명이 넘는 사모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어요.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불쾌한 눈빛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세워두고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품평하듯 턱을 치켜들고 개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언니들 다들 봐봐. 이게 우리 집 며느리요. 통영 갯바닥 국밥집 출신. 게다가 친정어미가 머리가 좀 모자라서 이에도 뭐 가정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아유, 내 팔자야. 방 안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얕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있던 총무 차정숙이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리며 간신히 웃음을 참는 척 거들었어요. 어머 사모님, 그래도 애가 참하게는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총것이 나중에 승기 오빠 장관 청문회 때 무서운 기자들 앞에
마이크 잡고 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말실수라도 하면 큰일인데.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휴, 설마 저 까막눈 종년이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 지 이름 석자나 안 틀리고 쓸 줄 알면 다행히 내인데. 언니들은 걱정도 팔자야. 그러고는 저를 향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턱짓을 했습니다. 너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여기 언니들 잔에 술이나 한 잔씩 따라 올려라. 그깟 술 따르는 거라도 잘해야 비싼 밥값을 하지 않겠니? 그 지독한 공개 조롱 앞에서도 저는 입술 한번 깨물지 않고 조용히 허리를 굽혀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청주병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넓은 방을 천천히 아주 느린 걸음으로 돌며 37개의 빈잔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가득 채웠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속으로 빙긋이 웃으며 그들이 매달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갖다 바친 호구 같은 돈들을 머릿속 장부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 김사모 5천, 여기 박사모 3천, 그리고 이쪽 이사모 2,500. 이 화려한 방에 앉아 자기들이 상류층인 줄 착각하며 제게 술을 받는 저 사람들의 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의 더러운 정치 후원회로 질금질금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정작 바보 취급당하는 저들 중 단 한 명도 자기 피 같은 돈이 어디로 녹아내리는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조용히 잔을 채우자 스카프를 두른 한 사모님이 술잔을 받아들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 촌에서 왔다는 애가 손끝은 꽤 야무지네. 싹싹하긴 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후벼 팠을 그 무심하고 예의 없는 조롱조차 이제는 제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37개의 잔을 모두 채우면서 이 방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훗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줄을 끊어놓고 이 거대한 사기극을 세상에 폭로할 아주 훌륭한 땔감이 되리라는 것을 조용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잔까지 다 채우고 빈 술병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제 등을 손등으로 툭 치며 귀찮다는 듯 쫓아냈습니다. 됐다. 인제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 여기 언니들한테 네 면상 확실하게 보여줬으니 당분간 이혼 소문은 잠잠하겠지.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방을 나가기 직전 아주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싼 술잔을 부딪히며 파한대소하는 37개의 무지한 얼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 그 옆에서 장부를 쓰다듬으며 뱀처럼 아부하는 총무까지. 그 오만방자한 풍경이 제 눈에 한 폭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처럼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아주 조용히 닫고 그 미쳐버린 집구석을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빠르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품어둔 등대지기에 편지와 사기장부가 든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꾹 눌러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저 방 안에서 울려 퍼지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과연 며칠이나 갈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이 무서운 폭탄들을 손에 쥐고 향해야 할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던 강남의 계모인 방에서 빠져나온 저는 지체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의원 하정목의 여의도 지역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 안주머니에는 친정엄마의 피눈물이 묻은 등대지기의 편지와 시댁의 사기 행각이 빼곡히 담긴 장부 사본 봉투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안겨 있었어요. 번듯한 의원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매의 보좌관이 초라한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으며 문전박대하려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예약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보좌관의 팔을 꽉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딱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께 들어가서 이렇게만 전해주세요. 30년 전 통영 깎아지른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졌던 유복순이라는 여자의 딸이 찾아왔다고요. 보좌관은 제 기세에 눌린 듯 떨떠름한 표정으로 안쪽 집무실로 사라졌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급하게 문이 열리며 제가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던 하정목 의원은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아주 오래도록 뜯어보더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어요. 자네자니가 정말 복순이 딸인가? 그의 입에서 제 친정 엄마의 이름이 그토록 애틋하게 흘러나오는 것에 저는 내심 놀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섰습니다. 하정목은 붉어진 눈시울로 허공을 응시하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어요. 복순이는 30년 전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네. 집안의 지독한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통영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가슴은 까맣게 탔어.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 게다가 자네를 낳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핏줄이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니. 국회의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가슴에 품고 있던 등대지기에 편지를 꺼내어 그의 넓은 책상 위로 차갑게 던져 놓았습니다. 읽어보시죠. 하정목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글귀를 눈으로 좇을수록 무언가를 그리워하던 그의 늙은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경악과 참담함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마침내 편지 맨 끝자락에 적힌 오미란이라는 이름의 시선이 닿자 그는 들고 있던 종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미란이가, 내 아내 미란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그날 굳게 닫힌 의원실에서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당시 하정목의 약혼녀였던 오미라는 그가 통영의 가난한 처녀와 깊이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독한 질투와 정치적 야심에 눈이 뒤집힌 그녀는 폭풍우 치는 새벽 만삭에 제 친정엄마를 절벽으로 유인의 바다 아래로 무참히 밀어버렸던 겁니다. 친정엄마는 그 지옥 같은 절벽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평생 아이의 지능으로 갇혀버렸고 뱃속에 있던 저는 태어나 통영 바닥을 기어다니며 자랐으니 제가 다름 아닌 저를 개처럼 내쫓은 시댁의 정치적 뒷배 하정목 의원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제가 8년 동안이나 무식한 종년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짓밟혔던 그 시댁이 사실은 30년 전 제 친정 엄마를 죽이려 했던 여자와 한 뿌리로 기괴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전히 깨달은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가 흘리는 때늦은 참회의 눈물을 차갑게 쳐다보며 이번에는 김치냉장고에서 꺼내 온 사기장부와 통장 사본 뭉치를 그의 눈앞에 한 번 더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30년 전 치정치정에 얽힌 개인적인 원한 문제로만 여겨 오열하던 하정목의 표정이 제가 던진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강남 사모님들 37명의 갯돈 원금이 매달 제 전 남편 문승기의 후원의 차명 계좌로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사기로 긁어모은 그 더러운 돈이 지금 당신들이 밀어주고 있는 현직 장관의 정치자금이 되어 세상에 뿌려진 흐름이 숫자로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죠. 저는 그의 당황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꽂아 넣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원회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감사위원회. 그 위원장 자리에 앉아 이 거대한 사기극을 뒤에서 조용히 눈 감아준 분이 다름 아닌 하정목 의원님 자신이시더군요. 그는 그 대목에서 숨을 헉 들이켜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정치 생명과 위선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소리가 그 방안을 맴돌았어요. 저는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미란 씨는 30년 전 제 친정엄마를 살해하려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살인마의 끈이 닿아 있는 제 시집이 저지른 수십억대 사기극의 뒤를 철저하게 봐주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복수를 구걸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들이 파묻었던 이 추악한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러 온 것뿐이죠. 자, 이제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다음은 온전히 의원님의 몫입니다. 저의 서늘한 말에 하정목은 아주 오랫동안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길었던 정치 생명과 아내 오미란의 숨통을 한꺼번에 끝장낼 끔찍한 전화를 돌리는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여보게, 나 하정목일세. 지금 당장 문승기 장관 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면적으로 열어야겠네.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 그의 무너지는 목소리를 등 뒤로 흘려들으며 저는 30년 동안 깊은 바닷속에 억울하게 수장되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경이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찮은 통영 총것이라 비웃으며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썩어 빠진 정치판이 제 발밑에 감춰둔 모든 폭탄의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사실을 가슴 막히는 방 안에 두 사람만이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올 때처럼 빈손으로 의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은 8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 만에 처음으로 누구보다 꼿꼿하고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하정목 의원이 문승기 장관 후보 측의 불법 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는 속보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자 굳건해 보이던 그들의 화려한 철옹성은 마치 정교하게 세워진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영으로 돌아와 국밥집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통해 그들이 추락하는 꼴을 매일같이 지켜보았어요. 가장 먼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 앞에 맨 얼굴을 드러낸 건 시어머니 곁에서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던 반직의 총무 차정숙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그녀는 고급 스카프는 온데간데 없이 산발을 한 채 악을 쓰고 있었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개주가 시키는 대로 잔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그 복잡한 장부는 다 그 집 며느리가 썼어요. 통영 총구석에서 올라온 그 무식한 며느리가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기 이름 석자나 쓸 줄 알면 다행인 까막눈 종년이라며 비웃던 입으로 이제 와서 이 거대한 사기 장부를 제가 주도해 관리했다고 박박 우겨대는 그 뻔뻔한 낯짝에 텔레비전 앞에 저는 그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허접한 거짓말은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한 무덤일 뿐이었어요. 감사방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실제 반직의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제가 복사해둔 사본의 모든 낱장에는 총무 차정숙 본인 고유의 파란색 펜 글씨체와 선명한 붉은색 이름 도장이 구석구석 빼곡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죽인 채 그 방에 드나들며 그 여자가 어느 칸에 어떤 필체로 숫자를 기입하는지 두 눈에 문신처럼 새겨두었죠. 제 머릿속의 기억과 냉동고에 숨겨두었던 사본은 검찰이 내민 원본과 단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물증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짓이라며 핏대를 세우던 서류 어디에도 제 손때 묻은 지문이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총무는 변명 한번 제대로 먹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갑을 차고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총무가 구속되자 매달 꼬박꼬박 수천만 원을 바쳤던 37명의 반직의 사모님들이 눈이 뒤집혀 집단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 시어머니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고 그 불길은 자연스럽게 아들인 남편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매덥게 번져갔어요.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불법 사기로 긁어모아 현직 장관의 더러운 정치 자금으로 세탁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남편은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고작 6달 만에 옷을 벗고 파면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는 수십억 대의 거액 사기죄가 인정되어 늙은 나이에 차가운 감방에서 긴 시령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통영 절벽에서 제 친정엄마를 밀어버린 오미란의 살인미수 사건 역시 등대지기 강씨 할배의 유서와 함께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죠. 비록 법적인 공소시효는 지나 감옥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여론의 질타를 견디지 못한 하정목은 오미란과 이혼을 발표하며 매정하게 손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권력과 재력을 등에 업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았던 오미란은 하루아침에 강남 바닥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며 쌓아 올렸던 아들의 권력과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군림하던 그 알량한 위세가 까막눈 며느리가 결코 잊지 못할 거라 확신했던 그 얇은 장부의 숫자들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고 처참하게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이 완벽하고 통쾌한 그들의 몰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도 마냥 시원하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나오며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 둘러싸여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의 비참한 몰골을 보던 순간이었어요. 통영의 낡은 국밥집 마당에서 제 친정엄마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맞잡고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봐주던 8년 전 그 남자의 맑아 보이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제가 8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종년으로 부려졌던 진짜 이유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건 단순히 제가 통영의 가난한 국밥집 출신이라서 혹은 지능이 모자란 친정엄마를 두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악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에 눈이 멀었던 남편은 8년 전 통영으로 유세를 내려왔을 때 이미 하정목 의원의 과거를 샅샅이 뒤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통영의 어느 허름한 국밥집에 하정목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옛 여자의 핏줄이 숨어 살고 있다는 냄새를 맡은 거였죠.
남편은 저를 아내로 맞아들여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으면 언젠가 하정목이라는 거물을 완벽하게 옭아매고 조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질이자 패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눈이 웃을 때랑 안 웃을 때가 묘하게 다르대이. 속내를 알 수 없어서 내사 마음에 안 든다. 결혼 전 부엌 창 너머로 남편을 지켜보던 할매가 흘리듯 뱉었던 그 서늘한 충고가 8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푹푹 꽂혔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아 시집을 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적을 위해 간택된 서늘한 장기말, 그들이 언제든 쓰고 버릴 패로 끌려간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그 끔찍한 멸시와 폭력의 진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어머니의 핏줄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진실의 톱니바퀴를 깨달았을 때 저는 저들을 향한 복수심이나 원망보다 제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미치게 그리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마당에 앉아 저를 향해 우리 서희 예뻐, 예뻐하며 칭찬해주던 그 따뜻하고 마디진 손길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는 저들의 비참한 잔해를 조용히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국밥집 뒷방, 제 어머니가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들을 집어삼킨 거센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미륵산 아래 통영 바다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닳아 더 이상 무거운 가마솥 앞에 서 있기 힘들어지신 할매를 대신해 저는 정식으로 이 낡은 국밥집의 주인이 되어 새 간판을 올리게 되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식자재를 다듬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 집안의 마지막 소식 하나가 통영까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수십억 대의 빚잔치를 치르느라 강남의 화려한 저택마저 압류당하던 날의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사기죄로 경찰의 양팔에 결박되어 질질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주먹 안에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발악했던 물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제 친정 엄마의 손가락에서 무참히 빼앗아갔던 그 낡고 가느다란 금가락지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썰던 팔을 내려놓고 한참을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어요. 남의 돈 수십억을 물쓰듯 주무르던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왜 하필 며느리의 촌스러운 반지 하나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그것이 그저 탐욕의 찌꺼기였는지 아니면 그 작은 금부치가 품고 있는 진짜 귀한 가치를 그 악독한 여자도 끝내 본능적으로 알아버렸던 것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저 우스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국선 변호사를 수소문해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압수물 보관소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반지가 훔쳐간 작물이 아니라 본래 주인이 따로 있는 유품임을 명백히 입증하여 마침내 제 손으로 되찾아왔어요. 서류 봉투에 담긴 반지를 꽉 쥐고 통영 버스 터미널에 내리던 날,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곧장 국밥집 뒷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춘곤증이 밀려오는지 열린 창가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마당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볕을 바라보며 여전히 7살 아이 같은 해맑은 얼굴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반짝반짝. 예뻐. 우리 바다 예뻐.
저는 숨을 고르며 친정 엄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 부름에 고개를 돌린 친정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세월의 모진 풍파에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굽어버린 엄마의 두 손을 제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시집가던 날 눈물 지으며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낡은 금가락지를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 엄마의 네 번째 손가락에 아주 천천히 밀어 넣어 끼워드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손에 이끌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신기한 듯 눈높이로 들어 올려 아주 오래도록 들여다보셨어요. 열린 창문으로 쏟아지던 따스한 봄볕이 낡은 금태에 부딪혀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엄마가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서희 예뻐. 우리 딸 진짜 예뻐.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8년 동안 서울의 지옥에서 종년으로 불리며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만 친정 엄마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30년 전 뱃속에 저와 이 작은 반짝임을 지켜내려다 모진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졌던 사람. 지능이 7살에 멈춰버린 채로도 혹여 제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잘한다. 내 새끼하고 어깨를 토닥여주던 사람. 그토록 저를 짐승처럼 짓밟으려 했던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준 이 진짜 반짝이는 것을 3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비로소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드렸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서럽고도 벅차올랐습니다. 마당에서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굽은 허리의 할매가 사다리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새로 맞춘 나무 간판을 부엌 입구에 매달고 계셨습니다. 그 간판에는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복순국밥. 제 친정엄마의 이름 석자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비록 까막눈이라 자신의 이름인 줄은 읽지 못하셨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새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다시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어요. 예뻐. 새거 예뻐. 그날 저녁 뽀얀 사골 냄새를 풍기는 복순 국밥 안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16살 꼬마 때 처음 그랬던 것처럼 국밥을 나르다 말고 계산대 앞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하루 매상을 몽당연필로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어요. 하얀 종이 위로 채워지는 그 소박하고 정직한 숫자들이 오늘따라 어찌나 든든하고 위안이 되던지요. 권력과 돈을 쥔 자들이 저를 바닥에 벌레처럼 짓밟고 깔아뭉갤 때조차 결국 저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고 저들의 목줄을 끊어놓은 무기는 무식한 종년이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제 눈과 머리에 조용히 새겨왔던 바로 이 숫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느 캄캄한 구석에서 힘있는 자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며 발밑에 무참히 짓밟히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이 국밥집 며느리가 감히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당신을 향해 무식하다, 가진 게 없다, 손가락질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지라도 당신이 가슴 속 깊은 곳에 조용히 품고 지켜온 그 소중한 진실과 자존감만큼은 결코 쉽게 바스러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때를 기다리다 언젠가 반드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통영 앞바다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 자리에서 눈부신 물비늘을 반짝이며 저를 위로해 주었듯이 여러분이 빼앗겼다고 믿었던 그 반짝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가장 찬란한 빛을 내며 여러분의 손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제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